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약 11시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증거가 없다, 부당한 처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조사를 지연시켰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대장동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중요한 1심 재판이 있었죠. 곽상도 의원. 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이제 50억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번에 무죄가 났어요. 예. 근데 그 곽상도 전 의원 주장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증거가 없다. 곽상도 전 의원한테 돈이 건너간 흔적이 없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논리로 방어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내가 돈을 가져간 게 있느냐. 예. 근데 사실 곽상도 전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교하면 곽상도 전 의원이 뭐 대장동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전체적으로 7,8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중요한 결정이 다 결정권자예요. 그리고 그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인정하는 게 유동규의 비리 혐의는 인정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 이 사람을 임명하고 유동규 말이 곧 내 말이라고 그 원주민들한테 말씀하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근데 지금 검찰 구속영장에 보면 정진상까지는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게 자기가 가장 큰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빨리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진술서라고 하는 걸로 계속 하는 거니까 이게 법조계에서는 이게 실제적인 진술 거부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마무리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건 내가 했고 어떤 건 내가 몰랐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되게 이게 정치 투쟁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런 거 몰고 가면서 계속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어떤 이익을 수취한 게 없고 이들의 비리를 허가한 것이 없다. 오히려 또 이번에 출석을 하면서 많이 또 억울하고 힘들다 이런 또 속내를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여론이 지금 점점 좀 커지지 않습니까?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굳이 곽상도 의원의 아드님 얘기를 굳이 하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하나 다시 한번 그거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고 했는데요. 물증이 있었죠. 녹취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돈 달래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그것을 전원이다라고 하면서 곽상도 의원 한마디로 피해자가 해야 되는 것을 재판부가 직접 대신해서 해명을 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그 50억 원, 5년 9개월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 50억 원이 퇴직금으로 정당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는데요. 왜 그랬느냐? 곽상도 전 의원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20, 30대 젊은 청년의 50억 원 이것이 무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했었죠. 이 50억 원의 퇴직금이 우리 30대 기업의 전문 경영인들, 총수들, 역대 경영인들하고 리스트를 비교해봤더니 4위였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어느 것도 같은 그 물증, 거기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 녹취록에도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겁니다. 검찰들이요,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로 무슨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으면은요, 굳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속에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검찰만이 정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굳이 이렇게 개인의 어떤 감정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반응을 봤을 때 검찰이 진짜로 물증이 없구나, 뭔가 증거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거가 맞습니까? 전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죄가 있다면요, 이렇게 검사만 6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사관이라든지 그 부장검사 밑에 급의 검사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제 예상하기에는 수백 명이 붙어서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압수수색도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300건에 가까이라고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물증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소환만 하고요. 똑같은 반복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요, 반복적인 질문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기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검찰발 기사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이다. 이런 기사만 나오는 것은요. 지금 사법부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어떤 국민이 정말로 정당하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무조건 다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곽상도 전 의원이나 이재명 당대표나 이렇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는 200쪽 정도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세 번째 출석인 대장동 의혹으로만 2번 출석을 했는 상황인데 이제 검찰에서 3차 소환을 할지 아니면 또 어떤 구속영장이나 다른 옵션으로 갈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1차 소환할 때 200쪽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2차 소환에도 200쪽입니다. 혐의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동규가 해서 유동규 내한테 700억이 갔다는 게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건 법원에서도 판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용이 8억을 가져갔다. 무슨 명목으로 가져갔느냐?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하려고 가져갔다. 근데 이렇게 가져간 비용을 전체적으로 하면 40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는 게 정진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진상한테 유동규가 유흥주점에서 100차례 이상 접대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해도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믿는다는 정진상한테 한번 궁금한 걸 이재명 대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유동규가 일개 공기업 직원인데 그렇게 계속 술 접대를 받고 김용이 돈을 가져갔다 그러는데 당신들은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고 갖다 썼느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혐의가 없다 그러는데 김용하고 정진상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쪽, 전체적으로 400쪽에 대한 질문지는 이 중에 이재명 대표가 뭘 알고 있었느냐, 뭘 승인했느냐를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 낸 10여 쪽에 대한 진술서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정치적인 공방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불러서 뭘 물어보면 그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답은 하지 않고 혐의가 없이 어떻게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면 대장동 관련해서는 더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나를 부르느냐 그러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잘 얘기했습니다. 그게 검찰 잘못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또 불러가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건 더 악성입니다. 백현동 옹벽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관건인데요.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게 자연녹지 지역인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4단계를 뛰어넘어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이 아파트를 원래 이 용도를 변경한 아파트에서 100% 임대 아파트로 짓기로 한 겁니다. 이 중에 10%만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성남시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용도 변경을 그 전에 2차례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시행사인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김인섭이라고 2006년 이재명 대표 성남시 선거대책본부장 한 사람입니다. 이 건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겁니다. 이건 따르게 검찰 수사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내가 성남시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이득이 3천억 났습니다. 그중에 절반을 나한테 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3천억 이상의 이득이 났는데 3천억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김인섭이 이 회사를 고발합니다. 내가 역할을 했는데 그리고 원래 약속한 3천억을 왜 지불 안 하냐. 뭐 지금까지 이제 70억을 지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결제한 2건이 3천억 이상의 이득으로 갔고 이 과정에 전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이 관여돼 있고 자기가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건도 100%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관련해서 첨언을 좀 하실까요? 우선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좀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유동규가 하는 말이 다 내 말이다라는 거요.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이거 얘기했습니까? 예. 또 언론 찾아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거 확인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유동규 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이거 녹취록에 유동규 내 없습니다. 유동규 내 이재명 그분 그거 다 없습니다. 유동규만 존재합니다. 왜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언론에서는 왜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합니까? 왜 왜곡돼서 주장을 하십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녹취록의 물증입니다. 거기에 근거한다면은 천화동인 1호에 대해서 이것은 428억, 세후 428억입니다. 어떤 분은 700억 원 말씀해 주시는데 이건 세전 700억 원 같은 돈입니다. 유동규한테 그것을 어떻게 줄까 세네 가지 방법으로 그들만이 논의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동규가 직접 이거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김만배 처음에 천화동인 1호 이거 428억 본인 것이라고 하는데 왜요? 2025년도에 주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김만배 것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재명 등장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백형도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검찰이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백현동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자신이 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자신이 있고 물증이 그렇게 많으면은요. 백현동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봤을 때요. 상식을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수사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증거가 확실하다. 자신 있다. 근데 백현동 왜 대장동보다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패널리스트로 앉아가지고 질문을 좀 많이 드리는 것은 이런 의문점이 이상한 의문점. 근데 제가 지금 의문점을 갖는 것들이 정말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우리 상식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식선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금 질문 누구한테 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질문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하 검찰에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상도 아들 50억 원을 무죄로 준 재판부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금 이 질문, 저의 이 의문점이 저는 절대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가 또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방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여당 같은 경우는 이 대표를 향해서 뭐 대장동, 미래, 백현동 같은 거대 부동산 비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민생이다라고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망신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뭐 거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체포 동의안이 제출이 된다면 글쎄요, 충돌은 정말 본격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말을 바꾸시죠. 바꾸시는데 거침이 없는데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 FC 가지고 먼저 이렇게 소환을 하니까 바로 야 대장동 탈탈 털더니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대장동 무죄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을 바꾼다는 게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정치인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비리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방탄국회 하지 않는다. 그럼 방탄국회 하지 않는다 하면서 노웅래 의원 바로 체포동의안 부결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뭐 이재명 대표 그전에 내가 그전에 무슨 얘기를 했든 내가 방탄국회를 안 한다, 뭐 민생국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했든 간에 검찰은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내겠죠. 예. 체포동의안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쟁이 첨예화 될 텐데 우리 당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죠. 이게 방탄국회 안 한다면서 맨날 방탄국회 하고 대선 불복 아니다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뭐 정부조직 개편안서부터 중요 입법들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켜주고 이상민 장관 탄핵시켰습니다. 이게 대선 불복이 아니고 방탄국회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방탄국회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 이재명 대표야 뭐 말 바꾸는데 뭐 전혀 거침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뭐 그 전에 뭐 사례들까지 뭐 들을 생각은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정해야죠. 이제 예. 이렇게 비리 혐의가 나왔는데 이거 정치 탄압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제 뭐 방탄국회 하는 것도 이제 뭐 양심수 지키기 차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도 사실 아직은 뭐 예상에 불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소장에 대북 송금 목적 중에 하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공범에는 이제 이 대표가 포함되진 않았지만 경기
경기도 관계자로 여지를 좀 남긴 상태고요. 지금 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도 지금 압송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도 어떤 이 대표 수사에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소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찰이 얘기하는 공소장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공소장이다 이겁니다. 이 뜻은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는 것도 김성태 전 회장이 이것을 갑자기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800억 달러를 줬는데 그중에 한 300억 달러인가요? 그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방북 비용이다라는 주장만 있는 것입니다. 주장만 있어요. 물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영수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수증 이것도 참 좀 아이러니하게 그럼 북한의 그 영수증을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그들이 어떤 영수증을 어떻게 만든지를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라든지 그때 문재인 대통령 체제 이하에서 그러면은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방북을 할 계획이 있었는가?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는요, 접경 지역이니까 어떻게 좋은 협력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그 경기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접경 지역에는 경기도가 가장 크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뿐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과의 어떤 좋은 교류 관계라는 것을 추진했던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어느 날 방북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어이가 없는 것이 물증이 전혀 없이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의 말만 맡깁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 곽상도 전 의원 아들처럼 그 물증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판부에서요, 그거 전원이라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수사에 또 진척이 있는지 이 부분에 좀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예비경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관건 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상황, 3월 8일에 이제 본경선인데 다음 주에 이제 제주도 합동연설회가 있고 4번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3월 8일까지 당심에 영향을 미칠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부원장님. 일단 이제 지금까지는 지금 이 어떤 영향들을 줬다 이런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최고위원 후보들만 해도 13명입니다. 13명. 예. 근데 한 명의 그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2표를 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자면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고 이래서 이제 인지도가 높으신 분, 유명하신 분 이런 분들 주로 되는데 이제 후보들이 좀 추려져서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비윤계 내지는 반윤계 이 사람들의 이제 구도가 정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제 TV 토론회가 있고요. 지역 합동 연설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 후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예비경선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이 이제 이준석 키즈들은 모두 생환을 했고요. 윤핵관 의원 또 안철수계에는 고배를 마신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좀 이번 당심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경부 대변인. 당심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당심이라는 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국민의 국회의원들의 마음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인지 아니면은 그 84만 명이나 되는 당원들의 마음인지는 예. 저는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는 모르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당원분들은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천하람 당대표가 출마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민주당의 제도에서는 그렇게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말은 민주당인데 오히려 좀 더 보수적으로 중앙위원회 100% 컷오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에게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비경선에서 다 잘려나갑니다. 솔직히요. 아무리 인지도가 많다 하더라도요. 현직 배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말하는 그런 배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방송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예비경선에서 못 나갑니다.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민주당이 오히려 말만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좀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천하람 당대표를 향해서 대통령실의 공격은 아직까지는 약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1위 후보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그 공격한 것을 보면은 무조건 1위 후보만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대통령실도 처음 봤고요. 이런 정부도 솔직히 처음 봤습니다. 노골적으로 선거, 그것도 당내 선거 개입을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가장 들었던 황당한 얘기, 대통령이 당비를 300만 원 내기 때문에 왜 간섭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이 아니죠.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유일하게 당원분들만 이 선거를 바라봤을 때 가장 정상적으로 분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컷오프에서 일단 뭐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예상대로 4명의 후보가 올라왔지만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친윤에서 좀 현역들이 되고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정수 부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번 컷오프 관련해서 여론의 분석에 조금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달 성적에서 70점을 맞았어요. 그럼 이게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50점 맞은 친구가 70점 맞았다 이러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고 그 전 달에 100점 맞은 친구가 70점 맞았다 이러면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몇몇 친윤계 후보라는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 이제 이준석계 2명의 최고위원이 이거에 올라가니까 이준석계 약진이라 그러는데 이건 우리 당 역대 전당대회 전적을 잘 모르셔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전에 전적. 우리 당에서는 뭐 민주당 얘기는 제가 뭐 조금 이따 잠깐만 하겠습니다만 우리 당에서는 흔히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최소한 30%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유승민 대표가 지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중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당원에서 30%가 나왔고요. 이준석 대표는 직전 전당대회에서 거의 4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준석, 유승민 계가 30%에서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갔다 그러면 이제 허은하 의원이나 김영태 의원이 30% 정도를 득표를 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명 빼고 나머지 한 8명, 9명이 다 친윤이라 그래요. 그럼 그중에 몇 명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6명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지금 조사나 뭐 이런 걸 보면 아직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득표율하고 순위가 나오는데 조사 결과로 보면 이준석계 저는 몰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예. 득표율이 조사에서는 한 10%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최저 득표율보다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근데 이게 그러면 당내 민주주의 어떻게 되느냐?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하고 민주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전혀 달라요. 네. 우리 당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고 탈당했던 유승민, 이준석계가 어떻게 해서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느 순간 거의 정말 단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주력 부대가 386 운동권들입니다. 젊은 분들도 뭐 그거하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동 누군가요? 민주당 전 비대위원이 민주당의 현재 상황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전체주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너무 잡다한 다양한 세력들이 뭐 다양한 세력이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어느 선에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어느 선에서 대통령을 지원할 건지도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유승민, 이준석의 비판은 민주당보다도 훨씬 세죠. 그리고 그것도 좀 정책에 대한 뭐 정상적인 뭐 내지는 논쟁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이란 모르는데 이게 뭐 독설에 가깝고 비아냥 조롱에 가깝습니다. 지금 뭐 천하람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역대 이준석, 유승민 계처럼 현직 집권 여당의 대통령을 독설과 비아냥으로 공격한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 유일하게 한 번 있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당하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을 했죠.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민주당 추미애 의원입니다. 그 이후에는 2016년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당대표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판적인 입장일 때도 내지는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판적인 입장일 때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 뭐 탄핵, 탈당, 분당, 다시 뭐 합당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 그룹이 대통령에 대한 도가 넘는 지나친
정책 경쟁이라고 할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집권 여당으로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자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 그게 돼야 네. 이제 당내 민주주의 논의도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너무 전체주의가 문제고 예. 국민의힘은 뭐 너무 다양한 세력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서포트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비판이 될까요? 도를 넘고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대해서 지금 YTN 방송에 나와서 라이브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운동권도 아니고요. 80년대생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 운동권이 줄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의견이 뭐 하나다, 뭐 비판 의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앉아서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는 그 비판이 아니고 그게 칭찬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석계의 몰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국민의힘의 적통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1위 후보였다가 대통령실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뭐할 정도로 찍어내렸던 나경원 후보가 가장 그나마 적통성이 있었던 국민의힘에서요 전통적으로 그런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대통령과 이준석계라는 사람들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적동성을 따진다면은 오히려 이준석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이준석계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먼저 써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해본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통령이 그때 대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을 선택해서 내가 출마를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도요. 대통령실에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윤핵관이라고 자랑했던 분들 지금 현재 윤핵관들이 그때다. 내가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지 말아라. 근데 윤핵관들이요. 이분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통성과 적도성을 따졌을 때 줄이었습니까? 그렇게 전통성과 적토성이 한가운데 있었던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가장 정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지금 표를 행사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득표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예비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짧았음에도 말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통령실을 옹호할 것이 아니고 그냥 당원분들에게 맡기고 이 상황을 한번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뭐 신경전, 뭐 비전 대결 여러 가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 나경원 전 의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앞서 김기현 후보와 나 전 의원이 이제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좀 훈훈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입장도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의 용기 있는 선택에 감사한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자, 김기현 후보 또 나 전 의원의 연대가 굉장히 좀 공고해질 것으로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중에 김 후보가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을 좀 완전히 흡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이 대한민국은 뭐 국민이 주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의미를 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죠. 그리고 이제 적통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저번 전당대회 때 40%를 얻으셨어요. 예. 이준석 후보가 그때 이제 근접하는 1, 2% 차이도 안 나는 38, 9% 얻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또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 선거요. 그때 우리 당원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예를 들자면 우리 당의 원래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 대통령 두 분을 수사해서 했던 분이 거의 우리 당원 60%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의 당원들의 뜻이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이 그전에 40% 했으니까 적동성이 있다 그러면 그전 전당대회에서 50% 받은 사람이 황교안이에요. 황교안 후보 지금 우리 당에서 10%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건 임의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지금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게 이제 최근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제가 이준석계든 뭐 친윤 후보들의 득표를 봐야 된다는 게 당원들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좋게 정말 화합과 일심동체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서포트하겠다는 후보들도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윤핵관이고 뭐 간신이고 했던 그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비판적이었던 유승민, 이준석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증한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개인 이준석의 득표력이 궁금한 게 아니고 민주주의 하면 득표력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원들이 이제 전당대회가 가장 큰 권력기구고 수임기구입니다. 여기서 야 너네 당은 앞으로 이렇게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뜻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의 의미를 중요시하고요. 그 면에서 대통령도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당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대통령 이분이 나와서 뭐 나는 대통령하고 잘 갈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러이러한 관계입니다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정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설적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밝혀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뚜껑 열기까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당원들의 방향은 어디로 향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